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싱글파입니다. 결혼해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는 정말 아이만 생각하며 열심히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와 제 아들의 아픈 상처가 이 글로 인해 조금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인데요. 조금씩 털어내다 보면 언젠가는 훌훌 먼지처럼 사라질 날이 올 것 같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누나와 함께 살면서 늘 완벽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왔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평범하게 가족끼리 밥을 먹는 풍경조차 제게는 아빠의 부재로 인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요즘에 이혼이 무슨 대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자식이 있으면 더더욱 그러하고요. 아무리 돈을 잘 벌고 힘이 센 엄마가 있다고 해도 아빠가 가진 역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신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누나와 엄마와 셋이 함께 살면서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아빠가 늘 그립고 보고 싶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진짜 제 자식만큼은 부모 모두가 함께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중학교쯤 다닐 때 한창 예민한 시기에 친구들이 제게 아빠 없다는 말을 할 때면 주먹 다짐까지 해서 엄마가 학교에 불려오신 적도 있었을 정도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제가 키도 크고 몸집도 꽤 있었기 때문에 세게 때리지 않아도 친구들에게는 큰 힘으로 느껴졌을 듯 합니다. 학교에 불려오신 엄마는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 없는 게 그렇게 싫으니? 싫어. 왜 나만 없어? 다른 애들은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그럼 아빠가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사랑한다면 어떨까? 그런 아빠라도 우리 집에 있기를 바래? 그렇다면 네 마음이 더더욱 아플 것 같은데. 엄마 진짜야? 우리 아빠가 진짜 그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가족이 존재해. 아빠가 자리에 없다는 것이 너에게 많은 상처가 되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가족 형태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니? 아마 아빠가 지금 우리 집에 있었다면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빠 그만 미워하고 놔주자. 알겠지, 아들? 엄마는 제가 마음으로 아빠를 놔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아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아빠는 우리 가족 말고 또 다른 가족을 꾸리신 것 같더군요. 그동안 아빠를 놓아주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막상 그 얘기를 들으니 원망과 미움은 생겼지만 더 이상 아빠에 대한 것으로 예민한 행동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빠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스스로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로서 누나와 엄마를 지켜줘야 된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답니다. 아직 학생일 뿐이지만 그래도 남자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보험 쪽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전문적으로 한 분야의 일을 오랜 기간 하시다 보니 꽤나 많은 돈을 벌고 계셨어요. 아빠가 없어도 엄마 혼자 벌어서 누나와 제가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셨죠. 누나와 저는 학원도 다니고 때에 따라서는 과외도 받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생활했고 아빠의 빈자리는 그렇게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했을 때 어떤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교 앞 카페에서 일을 하던 여자였는데 청순한 외모가 매우 매력적이었답니다. 처음엔 그저 커피가 맛있고 저렴해서 들르게 되었는데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어 나중에는 그녀를 보러 그곳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타는 연애를 2년쯤 하고 제가 막 회사에 취업을 할 때쯤에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임신에 저희는 너무나 당황했었어요. 어머 어떡해. 오빠 나 임신인 것 같아. 뭐라고? 진짜? 어떡하지? 진짜야? 어떡해.
정말 나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아줌마 되기도 싫고 어떡하냐고 정말.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나도 엄마한테 얘기해볼게. 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무서워. 어떡해. 이제 갓 23살이 된 그녀는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부모님께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가 생겼으니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지고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저와는 반대로 여자친구는 아이를 지우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오빠, 나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아이 지우고 싶어. 뭐? 아니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해? 안 돼, 절대 안 돼. 오빠는 남자니까 몰라. 여자가 아기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아줌마로 늙어 죽는단 말이야. 야, 그래도 어떻게 뱃속에 생긴 생명을. 너 이상한 생각 하지도 마. 알겠지? 나 진짜 이렇게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망치다니. 넌 나랑 결혼하는 게 인생 망치는 거냐? 의견이 맞지 않는 여자친구와 저는 한바탕 싸움을 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저희 엄마께 말씀을 드렸고 엄마는 여자친구를 불러 바로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른들이 추진을 하신 끝에 저희는 급속도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라서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그 부분을 믿고 결혼을 허락하신 것 같더군요. 여자친구는 아직 더 하고 싶은 공부도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다고 해서 저는 최대한 그 부분을 잘 서포트해준다는 조건을 걸고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된 그녀는 아이가 돌이 되자마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간다는 말을 했고 저는 부모님과 누나에게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며 아내의 한 달 유럽 여행을 보내주었었죠. 친한 친구와 간다는 아내의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여행을 보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였더군요. 예전에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아이를 낳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난 사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군요. 아이에 대한 모성애도 많지 않았던 그녀는 그렇게 제게 외도를 들킨 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한테 왜 아이를 낳자고 했느냐고 말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때 뱃속의 아이를 지웠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이런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친 제가 한심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마음으로 지냈는데 당장 아이를 두고 나간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기에 얼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군요. 아직 돌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힘이 들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와 누나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도움을 얻기 위해 누나의 집 근처로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결혼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토록 사람을 힘들게 하나 싶어서 앞으로 2번 다시는 결혼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자고 굳게 다짐하고 그저 열심히 돈만 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봉부터 꽤 높은 편에 속했고 복지 혜택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조금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면 충분히 저축도 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친구들과 술도 한잔 마시고 운동도 즐겨 했던 저는 싱글파로 살아가면서 많이 자제했어야 했어요. 누나와 엄마에게 아이를 맹목적으로 맡길 수만은 없으니까요. 출근했다가 최대한 빨리 집에 와서 밤 시간만이라도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싶기도 했고요. 아이가 가끔 할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를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가슴이 미어져서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누나와 엄마의 도움으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덧 7살의 나이가 되었어요. 아주 작았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아픔은 있어도 세월이 흐르긴 하더군요. 엄마 없이 그래도 밝게 자란 아이를 보니 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일부러 회사를 빼고 간 유치원 졸업식 때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날만큼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 유치원 졸업 축하해.
오늘 뭐 하고 싶어? 아빠가 오늘 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 그럼 엄마 갖고 싶어. 오늘은 엄마 갖고 싶단 말이야. 어? 엄마는 아빠가 말했잖아. 잠시 미국에 나가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들 어른이 되면 찾아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 장난감 사줄까? 어? 난 오늘 엄마 갖고 싶었는데. 그럼 그 대신 나랑 거기 식당 가자. 그 누나 있는 식당. 누나 있는 식당? 그게 어딜까? 그때 우리 거기서 스파게티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 누나가 생일 파티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줬잖아. 거기 좋았단 말이야. 누나가 나랑 잘 놀아주고 사진도 막 같이 찍어줬거든. 아, 그래. 그거야 아빠가 100번이고 들어줄 수 있지.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야, 신난다. 아빠 최고. 아이는 유치원 졸업 선물로 엄마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지를 시켜주니 이번에는 친절한 누나가 있는 레스토랑에 가자고 했습니다. 스파게티와 돈가스, 피자 등을 파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는 누나가 유난히 제 아들을 예뻐해 주었거든요. 항상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아들은 자신한테 잘해주는 여자 어른을 굉장히 잘 따르는 편이라서 자주 그곳에 들리곤 했습니다. 회사까지 빼고 온 마당에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고자 저는 아들을 데리고 그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부자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 직원이 있었기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식사를 주문했죠. 아이는 그 누나를 보자마자 뛰어들어가서 손을 잡고 오늘 졸업식을 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곳에 오자고 했다는 말까지 서스럼 없이 제잘되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저도 모르게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아이 졸업식이라면서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녀석이 누나가 너무 좋다고 오늘 하고 싶은 일에 첫 번째로 이곳을 골랐지 뭐예요. 어머나, 너무 영광이에요. 저도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나이도 어리신데 무슨 그런 말씀을요. 제 아이에게 잘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저도 이런 아이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 너무나 행복한걸요. 자주 오세요. 진심이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그 직원은 여느 때처럼 너무나 친절하게 얘기해 주었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주느라 무릎까지 꿇어가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손님이 잠시 없는 한가한 시간에는 아이와 손을 잡고 식당 곳곳을 설명해 주기도 했는데 누군가 내 아이에게 이렇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고 울컥하더군요.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자란 아이라 그런가 제 마음속에는 더욱 짠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2시간쯤 그곳에 머물며 천천히 식사를 하고 얘기도 나누던 중에 아이가 그 직원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어보아도 대답해주지 않아서 궁금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이가 입을 열더군요. 아빠, 나 아까 그 누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을까? 무슨 얘기했을까? 궁금한데? 나 그 누나한테 우리 엄마 해달라고 했어. 잘했지? 누나도 생각해본다고 하더라고. 뭐? 아들,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알겠어? 왜? 나는 그 누나가 우리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잖아. 나도 맨날 같이 있고 싶고. 아들은 놀랍게도 그 레스토랑 직원에게 자신의 엄마가 되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딱 보기에도 아직 앳된 모습이 있었는데 얼마나 신뢰가 되었을까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엄마가 그리워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기에 저는 이날 아이가 다시는 그 말을 못하게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그저 제게 떼를 쓰며 그 누나와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을 해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이 있고 며칠이 지난 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저는 또 한 번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의 입학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누나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학교에 갔었는데 다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오손도손 있는 모습에 또 한 번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래도 아이가 기가 죽지 않도록 가장 멋진 책가방과 옷을 사입히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입학식 날
아이는 이상하게 침울한 표정을 하며 제게 사진도 찍지 않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유치원에서 입학한 친구가 또 엄마가 안 왔다고 하면서 제 아들만 엄마가 없다는 말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저는 그런 말을 한 아이를 혼내주고 싶었지만 그건 역시 아내가 없는 저의 자격지심이라 생각해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침울해져 있는 아이의 마음을 저와 제 누나가 아무리 달래보아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저는 갑자기 그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왠지 그곳에 가면 아들이 좋아하는 그 직원이 슬픈 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나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그 직원은 누구보다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누나의 품에 쏙 안기는 아이를 보니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쩌면 아이에게 오늘 필요한 건 값비싼 장난감보다 엄마의 자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을 이 직원이 다 해결해 준 것 같았어요. 다시금 웃음을 찾고 맛있게 밥을 먹는 아이를 보고 있노라니 이곳에 참 잘 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후에 있을 아이의 생일에 뭐 갖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묻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 그럼 내 생일에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지. 뭔데? 말해봐. 어차피 엄마는 못 올 테니까 그럼 그날 여기 누나랑 같이 놀이동산 가고 싶어. 어? 누나랑 놀이동산에? 같이 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저번에 이 누나가 우리 엄마 되어주는 것도 생각해본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누나는 꼭 같이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건 누나한테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냥 아빠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저기 누나한테 내가 직접 물어볼게. 누나! 아들은 큰 소리로 누나를 불렀고 아들의 목소리에 황급히 우리 테이블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꼬마 손님 뭐가 필요해서 누나를 부르셨을까요? 말해보세요. 저기 누나, 내가 새 밤만 자면 생일인데 그때 같이 놀이동산 갈 수 있어요? 놀이동산이요? 놀이동산 좋아해요? 누나도 좋아하는데 누나 그날 쉬는 날이니까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누나 정말이죠? 와, 아빠 들었지? 누나 된대. 누나 나랑 같이 놀이동산 갈 수 있대. 직원이 함께 놀이동산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세상 가장 기쁜 듯이 펄쩍펄쩍 뛰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너무 날아갈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신뢰가 되는 게 아닌지 몇 번이나 제가 다시 물어보았는데 그 직원은 자기도 가고 싶었다며 마침 쉬는 날이라서 괜찮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생일 당일이 되었을 때 레스토랑 앞으로 태우러 갔습니다. 늘 레스토랑에 유니폼만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사복을 입은 걸 보니 꽤나 볼륨감 있는 육감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더군요.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화장도 곱게 했는데 마냥 어리게만 보았던 레스토랑 안의 모습과는 좀 달라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라서 그런지 20대 친구들은 무조건 다 어리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상하게 함께 놀이동산으로 가는 내내 제 심장은 두근두근거렸어요. 아이는 마냥 설레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귀찮아하지 않고 정성 들여 대답해주는 그 직원의 모습을 보니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보다 8살이나 어리지만 제 아이를 대하는 행동만큼은 예전의 아내보다 훨씬 따뜻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참 깊은 것 같아서 놀이동산에서 노는 동안 아주 즐거웠습니다.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진작에 이런 사람과 만났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도 살짝 하면서 저희 셋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는 마치 진짜 엄마라도 된 듯 가운데에서 그 누나와 저의 손을 함께 잡았고 아이가 조르는 통에 셋이 다정한 가족 사진도 촬영하게 되었답니다. 이날은 정말 요 근래에 있었던 날 중에 아이에게 가장 행복했던 날인 것 같았어요. 하루를 온전히 저희 부자에게 시간을 내준 그녀가 너무 고마워서 저는 다음날 백화점에서 명품 지갑을 하나 사서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퇴근길에 잠시 들러 그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직원은 어떤 남자와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는 척하기가 뭐해서 저쪽 한 귀퉁이에서 힐끔힐끔 쳐다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저를 발견한 것인지 그 직원이 남자를 얼른 보내고 제게 다가오더군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쩐 일로? 아, 네. 저기 어제 사실 너무 감사해서 딱히 표현할 방법을 찾다가 중요한 얘기 중이신 것 같은데 제가 방해한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냥, 아무튼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다행이고요. 심각해 보여서 방해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정말 별거 아닌데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네? 이게 뭐예요? 어머나, 뭐 이런 걸, 전 그냥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래도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아이 챙기시면서 하루 종일 놀아주셨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고 재미있었나 봐요. 어머, 그랬다면 다행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쉬는 날 놀이동산 구경도 하고 너무 재미있었는걸요. 사실 저도 부산에서 살다가 올라와서 이런 놀이동산은 처음 가본 것이에요. 아, 부산이세요? 그렇구나. 그럼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녀에게 작지만 마음이 담긴 명품 지갑 하나를 선물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왠지 모르게 머릿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가 호련히 떠났을 때 다시는 여자 생각은 하지 말고 그저 아이만 바라보고 열심히 키우자 다짐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남자였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와 저는 그 레스토랑에 자주 들리게 되었고 또 어떤 날은 아이보다 제가 더 먼저 가자고 말을 할 정도로 그녀가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자주 오는 것이 혹시라도 이상하게 생각될까봐 고민을 또 하고 해보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가는 것을 숨길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와 함께 레스토랑에 자주 들리게 되면서 그녀와 가끔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게 되었고 아이를 핑계로 함께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어만 가는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아이가 많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누나가 아이를 봐주긴 했지만 그날은 누나 역시 시댁 부모님 일로 시댁에 갔어야 했기에 퇴근 시간 이후부터 온전히 제가 혼자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열이 잘 내려가지 않고 기침까지 심하게 하는 통에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순간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왠지 그녀가 곁에서 아이를 같이 봐주면 아이도 좋아할 것 같고 금방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아이가 많이 아파서 그러는데 혹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레 물어봤는데 그녀는 오히려 흔쾌히 저희 집으로 온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이가 아프면 밤새 지켜봐야 한다면서 제가 퇴근하고 와서 힘들어서 잠이 들 수도 있으니 교대로 아이를 봐준다는 말을 하면서요. 그런 순간에 어찌나 고맙던지 세상 든든한 내 편을 만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도착하고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지켜보며 물수건도 얹어주고 따뜻한 물도 수시로 먹여가며 아이를 지켜봐 주었어요. 아이 역시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프면서도 웃으며 좋아하는데 얼마나 짠하던지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잠시 후 옆에서 함께 아이를 보던 제가 피곤했는지 잠시 졸았다 깨어보니 그녀는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함께 누워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열이 많이 날까봐 걱정을 했는지 손을 그대로 얹고 깜빡 잠이 들었더군요. 아이의 엄마도 보여주지 못한 이런 모성에 넘치는 모습을 보자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를 안아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는데 그녀가 잠에서 깨면서 저의 손을 잡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그날부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사랑과 정성이 담긴 간호 덕분인지 아이는 다음날 아주 많이 좋아졌고
이틀 정도 병원을 더 다니고 약을 먹고는 싹 나아졌습니다. 아이 덕분에 연인 관계가 된 저희는 그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아이 역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녀가 너무 좋다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다 같이 사는 거야? 누나가 정말 내 엄마가 되는 거야? 나 너무 신나. 기분 너무 좋아. 그렇게 좋아? 아직 다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일단 아빠랑 누나랑 친한 친구가 되었어. 나도 엄마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학교 친구들한테도 누나 자랑하고 싶어. 그렇게 좋아? 이 녀석, 일로 와봐. 아빠가 뽀뽀해줄게. 한없이 좋아하는 아들에게 뽀뽀를 해주며 저희는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훗날 어떤 일이 닥쳐올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제게 애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누나와 저희 엄마는 아이에게 엄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살펴보고 결정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무엇보다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아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런 것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아이에게 너무나 잘해준다고 하며 그녀를 소개시켜 주었죠. 그녀는 엄마와 누나에게도 싹싹하게 잘하며 어느새 우리 집 식구들과 많은 교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쯤 어느 날 어두운 표정을 한 그녀가 제게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묻자 망설이던 그녀 입에서 나온 말은 돈이었는데요. 오빠, 저기, 사실 우리 아빠가 빚보증을 잘못 쓰셔서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혹시 2천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 힘들면 할 수 없고. 어? 아버님이 많이 힘드시구나. 그 부산에 있으시다는 아버님? 한번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2천만 원 빌려줄 수 있지. 그게 뭐 어렵다고. 계좌번호 불러봐. 내가 지금 당장 줄게. 어렵게 얘기를 꺼낸 그녀가 민망하지 않게 저는 선뜻 2천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생판 남인 제 자식에게 이렇게나 잘해주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달 뒤 그녀는 또 제게 2천만 원을 부탁하더군요. 정말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사정을 하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저는 또 한 번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죠. 그녀는 그렇게 제게 근근히 6천만 원 정도를 빌려갔고 집안 핑계를 대며 자신의 아빠가 도망다니고 계셔서 지금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없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부산에 집이 있다는데 사실 저는 그녀의 집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녀의 옛 친구들 얘기를 잘 들어본 적도 없어서 몹시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빌려주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녀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는 아이가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며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오빠, 나 오빠네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오빠 아들도 그걸 너무나 원하고 있고, 나도 눈에 자꾸 밟혀서 혼자 지내고 싶지가 않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도 늘 엄마랑 누나 도움받고 살 수만은 없잖아. 결혼은 좀 이따 하더라도 나는 오빠랑 아이 도와주고 싶어. 어때? 나야 좋지만 그래도 자기 부모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아무래도 아이도 있는 돌싱남이랑 만나는 거 좋아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허락을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아빠가 빚 문제로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셔서 어차피 지금 당장 소개도 못 시켜드려. 조금만 잠잠해지면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우리 먼저 합쳐서 살자. 그녀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아이도 돌보고 싶고 집안 살림도 해주며 저를 도와주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고 말이 끝나자마자 다음날 바로 저희 집에 트렁크 2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혼자 작은 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그녀는 정말 짐도 단촐하니 달랑 큰 여행용 트렁크 2개였는데 추운 날씨에 얇은 점퍼 하나만 입고 다니는 그녀가 안쓰러워 저는 저희 집에 들어온 기념으로 백화점에 데려가 옷을 듬뿍 사주었어요. 얼마 만에 하는 여자옷 쇼핑인지 저도 구경하는 것이 재미있을 정도였답니다. 눈치 보지 말고 고르라는 말에 그녀는 정말 아낌없이 마음에 드는 옷을 많이 고르더군요. 덕분에 제 카드값은 그날 옷값만 3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꽤 여유로웠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녀에게 베풀었어요.
제 아이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녀가 집에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호라비 냄새 난다며 누나가 와서 잔소리를 하며 청소해주는 일도 없었고 집안에는 늘 좋은 빨래 향기랑 밥 짓는 냄새까지 났습니다. 시끌벅적하고 따뜻해진 저희 집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알바를 하던 레스토랑 일을 잠시 접고 아이와 교감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데에 치중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돈이 궁핍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아이에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때 회사가 좀 바빠지면서 저는 지방과 해외 출장 몇 군데를 다녀왔어야 했는데 아이를 엄마나 누나에게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든든하더군요. 이렇게 믿을 만한 애인이 제 집에 있으며 살림이며 아이 돌보는 것까지 다 해주니 불안하지 않게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출장을 다녀온 날 그동안 못 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하루 같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아빠, 근데 나 아빠 출장 가 있을 때 자꾸 같은 꿈을 꾸나 봐. 어? 무슨 꿈인데? 무서운 꿈이야? 아빠한테 얘기해봐. 우리 집에 자꾸 어떤 아저씨가 있는 꿈이야. 그것도 누나랑 같이. 내가 누나한테 물어보면 누나가 꿈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다시 자라고 하는데 그 꿈을 자꾸 몇 번이나 꾼 거 있지? 어? 정말? 어떤 아저씨가 있다고 우리 집에? 누나랑 같은 방에서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막 화내면서 꿈이라고 하고 나를 데리고 다시 내 방으로 들어갔어.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많이 놀랐겠네. 아빠까지 없어서 더 무서웠겠구나. 혹시 앞으로도 그런 꿈 꾸면 아빠한테 꼭 말해줘. 그리고 아들아, 만약 그 꿈을 똑같이 꾸면 혹시 모르니까 아빠한테 전화해줄래? 아빠 출장 갔을 때만 꾸는 꿈이라면 말이야. 아빠, 그럴게. 아빠한테 전화해보면 꿈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다.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아이는 자꾸 어떤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누나와 같이 있는 꿈을 꾼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반복되는 그 꿈이 저는 몹시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게는 아이가 그랬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뭔가 의심쩍은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그녀는 또 한 번 제게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저기 혹시 있잖아. 그게 왜? 또 돈 얘기야? 아버님이 힘드시대? 그게 이번에는 집이 좀 넘어가게 생겼나 봐. 경매에 넘어가는데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3억?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아휴, 걱정이다. 근데 그 집이 어디 집인데? 부산?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부산에 한번 내려갔다 오자. 나도 어머님, 아버님 얼굴도 못 뵙고 우리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뵙는 건 말도 안 되잖아. 부산에? 아니야, 괜히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불편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괜히 부담 가지실 수 있잖아.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자. 근데 오빠, 아까 얘기한 돈 정말 안 될까? 조금이라도? 아니면 오빠가 대출 받아주면 내가 이래서 조금씩 갚을게.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돈을 융통해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결혼을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녀의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않은 판국에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3억 정도는 대출받아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돈이긴 했지만 왠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 더 열심히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표정이 확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아이에게도 좀 차갑게 말을 하는 것이 느껴지고 예전만큼의 다정다감하고 챙겨주는 행동도 나오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저는 그 돈 안 해주었다고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대해주었지만 어쩐지 제게도 뭔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저는 또 한 번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고 2박 3일의 일정 동안 아들에게 잘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그녀에게 200만 원쯤 되는 돈을 주었어요. 피곤한데 밥하지 말고 그냥 아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알았지? 그리고 사고 싶었던 거 있으면 백화점 가서 눈치 보지 말고 다 사고.
이건 그냥 아이한테 잘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성의 표시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알았지? 어머, 고마워, 오빠. 뭘 이런 걸 다. 안 그래도 갖고 싶은 귀걸이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고마워. 사랑해. 돈을 받자 몰라보게 활짝 핀 그녀의 모습을 보니 그제서야 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아이를 잘 돌보려면 그녀의 기분이 좋아야 했거든요. 3일 동안 밥 안 하고 사 먹으면서 사고 싶은 것도 사는 금액으로 200만 원이면 정말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그렇게 그녀에게 또 한 번 베풀었습니다. 출장의 일정이 생각보다 짧게 끝나게 되어 저는 2박 3일이던 일정을 1박 2일로 마치게 되었고 깜짝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그녀에게는 얘기하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기 퇴근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때가 없더군요. 아이와 그녀의 품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도 할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냥 즐겁기만 했어요. 밥도 먹지 않고 집에 빨리 들어가려는 욕심에 줄인 배를 참으며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닭다리를 입에 물려줄 생각으로 신나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TV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틀어져 있었고 모든 방문은 꼭 닫혀져 있더군요. TV가 틀어져 있는 것을 보니 분명히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현관이 열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방 안에서 뭘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는데 아이는 침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아들, 아직 잘 시간도 아닌데 혼자 뭐해? 어? 아빠야, 아빠. 아빠 왔어. 아빠? 아빠, 나 무서웠어. 나 또 꿈 꿨대. 누나가 나보고 꿈꾼 거라고 하면서 방 안에서 이불 쓰고 계속 있으래. 나오면 혼난다고. 얼마나 무서웠는데. 뭐? 아빠가 전화하라고 했잖아. 전화기 어딨어? 어? 전화기 누나가 뺏어갔어. 아빠한테 전화하지 말래. 무서워, 아빠. 아빠 이거 꿈 아니지? 어? 그래. 우리 아들 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울지 마. 누나는 어딨어? 누나는 꿈속에서 보았던 그 아저씨가 와서 방에 같이 있어. 아들은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나가 안방 꿈속에서 보았던 그 아저씨와 함께 있다며 자신에게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일단 아이가 너무 놀랄 상황이 될까봐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안방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레 안방문을 열어보니 그녀와 웬 남자가 함께 뒤엉켜 있더군요. 제 집에서 이런 못된 것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꼴을 보니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조심히 문을 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화가 나서 아까 사온 치킨 닭다리를 그 두 것들의 몸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딸려왔던 콜라 페트병도 함께 집어 던졌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야! 인연놈들 지금 내 집에서 뭐하는 짓이야? 어머나, 오빠. 얼른 침대에서 나와 옷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그대로 주랭랑을 치르는 남자의 뒷머리채를 그대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그놈의 얼굴을 때려버렸죠. 당황한 그녀 역시 옷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제 손을 잡으며 오해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역겹던지 그녀의 팔을 확 뿌리쳐버리고 집안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자꾸 도망가려는 그 남자의 다리를 붙잡고 있느라 제 힘이 다 빠져갈 때쯤 집에 누나가 도착했고 누나는 문 앞에 지켜서서 경찰을 부르더군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난리니? 어? 이년놈들은 다 뭐야? 아수라장이 된 집안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보다 아들을 잘 챙기자고 마음먹었는데 이런 꼴을 보이게 되다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해지더군요. 아들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얼른 방으로 들어가 있어. 어? 알겠지? 잠시 후 아수라장이 된 집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저는 일단 외부의 침입자로 이 남자를 고소했고 저희 셋은
그대로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는 동안 욕을 섞어가며 대화를 하는 두 남녀의 모습을 보니 그녀는 제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기에 많이 놀라기도 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그녀와 그놈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고 두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소년원에 다녀온 흔적이 있는 문제아였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으며 이전에 부산에 있는 술집에서도 사기와 폭행으로 몇 번 경찰서에 드나들었던 경력이 있는 여자였던 겁니다.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 역시 전과 기록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 경찰서에 앉아있는 그놈의 얼굴이 그때 예전에 그녀의 레스토랑에 찾아온 남자랑 같은 인물이더군요. 험상궂은 얼굴하며 찢어진 눈매가 꼭 똑같았습니다. 이 둘은 부산에 있는 술집에서 만난 사이로 돈을 뜯을 목적으로 제게 접근했다는 것이 결론이었는데요. 술집에 있는 빚 문제 때문에 도망 나와 이곳에 살면서 누군가 돈을 뜯을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제 아이를 볼모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 것이죠. 저는 정말 끝까지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모든 정황적 근거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돈이 입금된 그녀의 통장 내역은 그대로 이 남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있었고 그 둘은 아주 오래전부터 돈 거래를 하는 흔적이 있는 밀접한 관계였었더군요. 돈 거래를 한 내역까지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있기 때문에 그 둘은 빼도 박도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저 레스토랑에서 착한 가면을 쓰고 알바를 하던 예쁜 직원이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아이가 마음 붙일 곳을 찾고 위안 삼을 곳을 찾은 것 같았는데 말이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쓰라린 상처를 안고 저는 그렇게 아이와 또다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상처가 아이에게 너무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번 일로 저는 엄마와 함께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할머니로서 또 엄마로서 저와 제 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엄마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이는 심리상담과 미술치료를 병행하며 현재 아주 많이 안정된 상태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없지만 엄마보다 더 소중한 고모와 할머니가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답니다. 이곳에 이렇게 털어놓으니 뭔가 조금은 해소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이 60 넘어서 선을 보러 나갔다. 사실 난 아직도 아내가 죽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역시 호라비가 되었고 이렇게 아내 없이 혼자 된 중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주위에선 재혼하라고 그러지만 앞서 말했듯 아내가 죽었다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난 재혼을 하기가 왠지 꺼려진다. 하지만 나이가 더 들면 뭔가 더 적적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럼 나도 혼자보다는 뒤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선을 보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받고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중매쟁이를 찾았다. 결혼상담소 같은 곳은 아니지만 워낙에 이 근방에서 유명한 중매쟁이인데 한눈에 딱 보고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귀신같이 소개시켜준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그 중매쟁이로 하여금 결혼에 골인한 부부들도 여럿 된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사실 나도 약간은 솔깃해졌다. 아내가 죽은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재혼하겠다고? 어디서 누굴 만나서 연애를 하며 재혼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런가 그 중매쟁이라면 나도 이 나이에 새장가를 갈 수 있지 싶었다.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드디어 그 중매쟁이를 만났는데 날 보자마자 대뜸 키가 많이 작아서 아쉽다는 거다. 다 좋은데 키가 많이 작네요. 옛날 키치고 그래도 큰 편이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달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새장가 들어도 상대가 자기보다 키가 큰 남정네를 좋아한다면서 나처럼 키가 작으면 선택받기가 어렵다고 하며 이번에는 내 얼굴을 오목조목 따져보더니 그래도 뭐 눈도 크고 귀도 복귀고 나름 괜찮다고 한다.
살짝 불쾌했지만 뭐 키 작은 건 사실이니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는 회원 프로필 명부 같은 수첩을 하나 꺼내더니 손가락으로 휙휙 넘기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린다. 얼마나 넘겼을까? 이게 좋겠네. 라면서 나에게 선 볼 상대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솔직히 사진 속 그 사람의 모습은 미인이었다. 정말 생각보다 엄청 미인이었지만 그렇다고 사진을 100% 신뢰할 수 없으니 일단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다. 난 그래서 그 중매쟁이에게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만나볼 거냐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이 중매쟁이가 하는 말이 과거 좀 있어도 괜찮냐고 해서 무슨 과거냐고 그러니까 약간은 별거 아니라는 듯 그냥 평범한 과거라며 말을 얼버무리며 미간을 찡그린다. 과거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 뭐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 역시도 얼마 전에 아내 죽고 혼자 사는 호라비인데 뭐 누구를 가릴 형편은 아니라고 여겨졌다. 그리하여 중매쟁이가 소개시켜준 그 여인을 만나기로 했고 드디어 만나기로 한 약속날이 다가와서 약속 장소인 조용한 호텔 커피숍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니 중매쟁이는 이미 와 있었고 난 중매쟁이 쪽으로 다가가니 왔냐고 하며 나를 반겨준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문자가 왔는데 지금 차가 밀려서 10분 정도 늦는다고 했다며 잠깐만 기다리면 곧 올 거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더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면서 긴장이 됐다. 중매쟁이는 나에게 사람 참 괜찮으니까 놓치지 말고 잘해보라며 이 세상 어디에도 저런 아내감은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벌써부터 기대감이 들었고 만나기도 전에 이 여인을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호텔 커피숍 문이 열리고 누군가 문을 열고 쓱 들어온다. 긴 생머리를 한 50대 초반의 단아한 여자의 모습이다. 난 긴장이 됐지만서도 정말 겉모습만 딱 봐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중매쟁이는 그 여인에게 왔냐고 하며 여기 앉으라고 하면서 우리 둘을 인사시켜준다. 그리곤 앞서 서로에게 말했다시피 대충 서로에 대해 조금씩은 알지만 그래도 자세히는 모르지 않냐며 오늘 처음 보는 자리인 만큼 서로에게 좋은 인연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쯤에서 나가본다며 좋은 시간들 보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중매쟁이는 나갔고 드디어 여인과 나만 단둘이 남았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그때 그 사연 채널입니다. 상대는 정말 단아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말수도 적어 보이고 수줍음도 있고 낯도 많이 가리는 건지 내가 말을 시키지 않는 한말을 잘하지 않았다. 그렇게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형식적인 얘기들로 말을 이어갈 때쯤 여자는 너무나 긴장이 된다며 나를 어려워한다. 솔직히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자리를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선보는 시간치고 좀 늦게 만났겠다. 이제 어느덧 오후 6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서 저녁 식사와 술과 함께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고 여인은 그러자며 함께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는 고급 스카이 라운지로 옮겨서 고급스러운 요리와 함께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그렇게 맥주를 마시니까 상대도 긴장이 풀렸는지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내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내 눈을 마주치며 눈웃음까지 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말수가 많아지기 시작한다. 사실은 여기 나오기 싫었지만 뭐 어쩌겠냐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키 작은 남자라도 서로 통한다면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까지 한다. 솔직히 키 작은 건 사실이지만 대놓고 그 말을 들으니 좀 불쾌했다. 그러나 뭐 이 여인이 술이 취했으니 그러려니 생각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웨이터를 부르며 과일 안주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 가려던 찰나 뭔가 빼먹은 듯 다시 웨이터를 부르며 미안한 듯 통과일로 갖다 달라고 말한다. 웨이터는 의아해했지만 아무튼 여인이 원한 대로 통과일로 갖다 줬다. 그 뒤 여인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과일을 깎는데 내가 주로 다닌 고급 위스키집에서 봤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그리고는 깎은 과일 하나를 포크로 찍어서 내게 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또 말을 이어나가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다면서 조용하고 단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진 지 오래고 갑자기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오늘 그냥 날이 새도록 마셔보고 진도도 쭉쭉 나가보자고 대놓고 말한다. 그래서 난 잠은 안 자냐고 하니까 갑자기 내 팔을 툭 치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냐면서 그런 남정네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말을 한다. 난 속으로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아까와는 다른 이 여인의 모습에 좀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함께하니 어느덧 시간은 흘러갔고 드디어 늦은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다. 난 그래도 늦었으니 이제 택시 태워 보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나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키 작은 내 어깨에 기댄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 다음날 뒤척이다 눈을 떴고 급기야 상대가 나와 눈을 마주치고선 요란한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치는 것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길래 난 당황스러웠지만 어제 그쪽이 날 여기로 데리고 온 것 같다고 말하니 갑자기 이제 자긴 어떡하냐며 이 나이 이때껏 지켜온 건데 라며 울기 시작하는데 난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 고개 숙여 울던 여인이 갑자기 울음을 멈추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는 나를 보며 이제 자기를 책임지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어떻게 책임을 지면 되는 거냐고 황당해하며 말하니까 재혼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난 그 여인이랑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하게 됐다. 참 넉살도 좋은 건지 결혼한 지 하루도 안 돼서 나에게 여보여보거리며 잘도 말한다. 그리고 별의별 행동을 다 보이는 것은 물론 저번에 봤던 모습과는 달리 왜 이렇게 치렁치렁한 액세서리를 집안에서도 많이 하는지 단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날티가 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루는 여인에게로 핸드폰이 와서 이제는 아내가 된 그 여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대충 통화 내용이 귀에 들려서 들어보니 요새 장사 잘 되냐며 자기가 가서 매상 올려줘야 하는데 언니도 알다시피 자긴 지금 시집간 상태 아니냐며 아쉽다고 한다. 그리곤 나중에 기회되면 김 사장, 윤 사장, 장 사장 그 사람들 자기가 꽉 잡고 있으니까 기회되면 한번 가서 매상 팍팍 올려준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난 통화 내용이 이상하여 대체 누구랑 통화를 한 거냐고 물으니까 가게 하는 언니인데 요새 매상이 통 안 나와서 걱정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무슨 가게를 운영하는 거냐고 물으니 별 대수롭지 않은 듯 조그만 장사한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한때는 최고였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이제 여보야랑 결혼했으니 앞으론 일도 못하지 않겠냐면서 그리고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니 집에 왜 이렇게 마실 게 없냐며 술 좀 사다 놔야겠다고 말하길래 집에 와인 많다고 하니까 자신은 와인은 안 마신다며 위스키 꼬냑 같은 것 좀 사다 놔야겠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대체 뭔가 싶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중매쟁이가 언급했던 과거가 좀 있다는 말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 선보러 나올 때 단아한 척 하다가 술 한 잔 마시니 금세 본성 나오던 것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내가 이 사람에게 당한 건가 싶었다. 그렇지만 뭐 사는 건 나쁘지 않았다. 요리도 잘했고 뭐든 척척 잘 해냈다. 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아내가 된 이 여인이 점점 더 좋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랑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하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듯 자기도 이제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길래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몰라서 묻냐며 원래 하던 일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다. 늦은 나이에 새로 시집가서 평범한 아내들처럼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여인은 그냥 떠났다. 그렇게 난 순식간에 다시 혼자가 되고 말았다. 중매쟁이는 나에게 왜 오래 살지 그렇게 됐냐며 다른 사람을 또 소개시켜준다고 했지만 난 됐다고 하며 그냥 호라비로 늙기로 결심을 했다. 하지만 뭐 뒤늦게 인연이 닿아서 누굴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땐 정말 저번처럼 일사천리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닌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서 마음을 담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꼭 그런 인연을 다음번엔 만나고 싶다.